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 수업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프린트 7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도 기술가정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가정학습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76쪽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가족의 안전한 생활 문화 중에서 가족의 주생활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프린트 1번은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주생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주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것이 주거입니다. 이러한 주거의 기능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가족의 기본, 그리고 또 단란한 생활을 위한 장소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노인들의 안락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장소이다. 그리고 4번째, 가족의 식사와 휴식 및 수면 등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 생활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가사 작업의 장소라는 이 5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자, 우리 주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주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주거는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 생명을 보호하는 피난처의 의미가 컸어요. 그렇지만 현대의 주거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자 하는 휴식처의 의미와 가족이 단란하게 생활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산업화나 도시와 가족 형태나 관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다양한 생활 양식이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주거 공간의 확장, 새로운 건축 기술의 발달과 구조의 변화 등 개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의 주생활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쪽에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교과서는 77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거 유형은 크게 복합 기능에 따라, 집합 형태에 따라, 그리고 그렇죠. 소유 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고 각각 2가지씩의 주택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복합 기능에 따라서는 전용 주택과 병용 주택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한자 뜻을 알면 이 주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었죠. 전용이라는 것은 오로지라는 뜻을 가지고 용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한 가지의 용도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용도가 무엇이냐? 가정생활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우리가 전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용주택은 무엇일까요? 병용주택은 한 건물의 주거 공간과 상거, 작업장 등 다른 활동의 공간이 함께 있는 주택을 병용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주거생활 이외에 부가활동 공간이 함께 있는 주택을 우리가 병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복합주택이나 상업복합주택 같은 것이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집합 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주택,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에게 주택 소유권이 있으면 자가주택, 그리고 정부나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 공공임대주택 등이 이 임대주택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가 않았었죠. 선생님이 개념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현관문, 욕실 등 집의 70에서 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기본 골조, 전기 배선, 온돌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에 시공하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은 주택을 우리가 모듈러 주택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주요 자재의 80에서 90% 정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자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폐기물 대량 배출을 막을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기간 안에 설치나 철거, 없애는 거예요. 설치나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프린트 보겠습니다. 2번 프린트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주거 선택, 그리고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주거 선택,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78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장점은 거주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주택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관리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가구별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지 이용, 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크기의 땅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나 두 세대까지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같은 땅의 면적을 가지고서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공동주택의 장점 볼게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 측면에서 번거로움이 적다. 그리고 가구별로 대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그리고 대지 이용에 있어서 단독주택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 단점은 거주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주택을 계획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있고 이제 옆집에 있는 대화 내용도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가족 형태에 따른 주거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개인주의 가치관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독신이나 무자녀 가족, 노인 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게 되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주거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신 및 무자녀 가족 볼게요. 생활하기 편리하고 관리가 쉬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원룸이라는 건 뭐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을 개방하는 주거 형태를 원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가족은요, 노년기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유니버설 주거를 선택하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유니버설 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유니버설 주거라는 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의 구조나 가구를 디자인한 주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어려워서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요리할 수 있게 낮게 설계된 주방 같은 것이 여기 유니버설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니까 문턱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문턱을 없애는 것도 우리 유니버설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핵가족 볼게요. 자, 그 전에 핵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가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규모가 작고 단순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의 수와 성별, 연령에 따라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간 변형이 쉬운 가변형 주택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확대 가족을 볼게요. 확대 가족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생활한다고 했어요. 3세대 이상이라는 건 조부모,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나와 동생, 나의 형제들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3세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조화롭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가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독립성이 유지되면서도 친밀감 유지를 위한 공동생활 공간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주거 선택 보도록 할게요. 가족생활 주기는 일반적으로 가정 형성기와 가정 땡땡기와 가정 축소기로 나뉜다고 했는데 가운데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정 확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가정 형성기라는 것은 독신으로 독립하거나 결혼을 함으로써 새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를 우리가 가정 형성기라고 해요. 그리고 가정 확대기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가정 확대기라고 하고요. 가정 축소기는 이제 축소라는 건 줄어들다라는 거잖아요.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노부부만 생활하는 시기를 우리가 가정 축소기라고 합니다. 그럼 가정 형성기의 주거 선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가족 수가 적어서 필요한 주거 공간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정 확대기는 가족 수의 증가, 왜냐하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증가하는 거죠. 가족 수의 증가로 주거 공간의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충분한 수납 공간과 병원과 보육시설, 학교가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정 축소기의 주거 선택을 보면은 가족 수가 감소하죠. 자녀가 독립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주거 공간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이나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정 형성기와 가정 확대기, 가정 축소기에 따라서 이 주거 선택이 달라지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린트는 79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프린트 보면서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개인과 가족이 주거 공간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주거생활 양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양식은 되게 다양하다고 했었는데 자식과 입식을 비교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일단 좌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좌식이라고 했었고요. 입식이라는 것은 서구형 생활 양식으로 의자나 침대, 탁자 같은 다양한 가구를 사용해서 생활하는 방식을 입식 생활 양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각각의 장단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식의 장점부터 볼게요. 자, 좌식의 장점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방이 하나가 있었을 때 내가 이불을 깔면 어떤 방이 될까요? 그쵸, 잠을 자는 침실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책상을 폈어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책상을 폈어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는 공부방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거긴 식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가구가 적어서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방의 독립성이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입식의 장점을 보면 주거 공간의 독립성이 높다. 그리고 장점은 공간의 융통성이 적다. 그리고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요. 사용되는 가구가 많아서 비경제적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 2번, 3번은 비슷한 내용들이겠죠. 사용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좌식과 입식을 비교해 봤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거의 이렇게 대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걸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 프린트 아래 코하우징과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건 교과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코하우징 굉장히 중요한데 코하우징의 개념 무엇이었을까요? 자, 코하우징은 개인 주택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방, 세탁실, 도서관, 놀이방, 정원 등을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 유형을 코하우징이라고 했었어요. 자,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마을 중심에 배치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공동체 공간은 마을 중심에 배치해서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자, 개인 주택은 서로 가깝게 배치해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의 거실에서 공용 공간이 보이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주택에서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책 읽기, 잠자기 같은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개인주택의 실내 공간은 개성에 맞게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결정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 공동 육아, 자원 나눠 쓰기 등 많은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활비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쉐어하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쉐어라는 건 공유하는 거잖아요. 집을 나눠 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런 쉐어하우스는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동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유형이에요. 코하우징과 쉐어하우스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주택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코하우징은 개인 주택이 있어요. 하지만 쉐어하우스는 개인 주택이 아니라 한 집, 주택 하나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동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개인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1페이지예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유니버설 주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니버설 주거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했었는데, 유니버설 주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한 일반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구조나 가구를 디자인한 주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유니버설 주거에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평한 사용. 두 번째는 사용의 융통성. 세 번째는 직관성. 네 번째는 정보의 인지성. 다섯 번째는 안전성. 여섯 번째,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의 용이성. 이렇게 7가지가 유니버설 주거의 7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공평한 사용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평한 사용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환경,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사용의 융통성은, 융통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자신에게 편하거나 원하는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직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 지식 등에 상관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의 인지성이라는 것은 주의의 조건 혹은 사용자의 감각, 능력 등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실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적은 신체적 노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환경,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것은 접근이 쉬워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특징과 내용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줄거의 사례는 교과서 81쪽에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 가위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조리할 수 있는 좌식용 싱크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현관, 높낮이 없앤 문턱, 손잡이가 있는 화장실, 손잡이라는 게 안전바 말하는 거예요. 안전 손잡이가 있는 화장실, 레버식 손잡이, 단열재로 감싼 욕실 파이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나 수납장 같은 것들이 이 유니버설 주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5, 6, 7번 프린트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